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올해 72 김영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경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14살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품팔이로 살았고 22에 같은 마을 처녀와 결혼했다. 아내는 순하고 착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진 것이 없었다. 결혼 후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다.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굽어갔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힘들면 아내와 아이들은 편해진다. 그렇게 믿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흘 밤을 꼬박 야간 공사장에서 일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 번도 아이들을 안아본 적이 없었다. 손이 너무 더러워서 아이들에게 흙과 시멘트 냄새를 묻힐까봐.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는 늘어만 갔다. 그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 명절에도 현장을 지켰다. 아내는 가끔 당신 좀 쉬어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소. 나는 이게 편하오. 사실 편한 게 아니었다. 허리는 늘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드니까.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빚을 졌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비 때문이었다. 둘째 딸도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다. 아버지, 저 서울대 붙었어요. 첫째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첫째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되었으며 셋째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잘 됐어.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좁은 반지하 셋방에 살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강남에 사는 집안 출신이었다. 결혼식 날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갔다. 며느리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 아버지 저렇게 남루해도 되나? 그는 창피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참았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곧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다. 그것도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바빠서요라는 말과 함께 떠났다. 둘째 딸도 의사와 결혼했다. 사위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딸은 아빠, 우리 바빠서 자주 못 와라고 했다. 그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아들은 미혼이었지만 혼자 원룸에 살며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 전화를 해도 네 아버지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했다. 그는 아내를 돌보며 살았다.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현장에서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다. 생활비는 국민연금이 전부였다. 한 달에 30만 원. 그것으로 두 사람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 얘들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첫째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기에 바빠요. 죄송해요. 둘째 딸도 비슷했다. 아빠, 우리도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혼자 아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에는 뒤척이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돈을 더 벌어뒀어야 하는데.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 없어요. 2년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자식 셋이 모두 왔다. 하지만 그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두고 그는 혼자 남았다. 빈 셋방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보며 울었다. 74세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애들도 바쁘겠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월세가 밀렸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내지 못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다. 아저씨, 월세 석 달째 밀렸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몇 달입니까?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떠난 후 그는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첫째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왜 맨날 돈 얘기해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쁘다고요. 둘째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우리도 애들 학비에 대출금에 여유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스스로 뭔가 하셔야죠. 전화가 끊겼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너무나 늙고 초라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기대하지 말자. 애들도 제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지갑을 열어봤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따랐다. 잔을 들어 입에 대려는 순간 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오? 눈물이 흘러내렸다. 74세 노인은 빈집에서 혼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혹시 담배 있소? 옆 노인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피우오. 그럼 그냥 좀 앉아 있읍시다.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옆 노인이 말을 꺼냈다. 나도 자식이 셋 있소. 다 잘 살고 있소. 그런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지.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그렇소. 그래서 나도 한때는 기대를 접었었소. 애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 그렇게 생각했지. 옆 노인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소. 그는 귀를 기울였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집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뛰었다.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진다. 그렇소. 나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소. 내가 약해진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걸. 옆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다. 자식들이 날 봐주든 말든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소. 그래서 지금은 복지관에서 청소일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밥도 해드리고 있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노인은 걸어갔다. 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집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초라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동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그는 서류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복지관에 찾아갔다. 거기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아파트 단지 환경미화 일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일을 시작한 첫날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예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습관이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청소했다.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인사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그 작은 인사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석 달 후 명절이 찾아왔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는 집이 바뀐 걸 알고 놀랐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첫째 아들이 물었다. 기초수급 받아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일을 하세요? 둘째 딸이 놀라며 물었다. 그래. 복지관에서 청소 일한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첫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모질게 대했어요. 둘째 딸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진다는 걸. 나는 너희한테 기대하는 걸 그만뒀다. 대신 나 자신을 다시 붙잡았다. 자식들은 울먹였다. 셋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라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너희는 너희 가족 잘 챙기거라. 하지만 대신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좋다. 전화 한 통만 해다오. 아버지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고 헤어졌다.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청소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지관에서는 그를 모범 근로자로 선정했다. 작은 상패를 받았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가끔은 2달에 한 번이었지만 그는 괜찮았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반가웠고 오지 않을 때도 서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어르신이 찾아왔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표정이 어두웠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지사가 물었다. 자식들이 날 외면해서요.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다가갔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복지관 정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자식들에게 외면당했는지, 어떻게 기대를 접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집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약해진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옆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청소한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점심을 먹는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한다. 명절에는 찾아온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빗자루를 들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접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대해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이 바쁘다고, 세상이 차갑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